안녕하십니까. 백종민, 강희종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유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또 한 주일 동안 또 격동의 시대를 또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큰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옆. 그렇죠. 예. 어디죠? 일본이죠. 네, 일본을 왔다 갔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좀 들리면 좋았을 텐데 일본만은 방문했죠.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국 안 오냐? 그랬더니 한국 안 옵니다. 딱 얘기하더라고요. 아쉽네요. 예. 이게 올해 젠슨 황이 뭐 대만은 뭐 대대적으로 크게 갔다 그렇죠. 왔죠. 예. 그리고 뭐 태국, 베트남 뭐 많이 돌았어요. 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는데 참 한국만 계속 오지를 않네요. 그러게요. 일본 바로 옆이고 대만도 바로 옆인데 네. 오는 김에 같이 잠깐 들르면 좋을 텐데 여기도 이제 되게 고객사들이 많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러게요. 이게 고객사들이 정말 어떤 고객이 그 본인들에게 필요가 있으니까 갈 텐데 그렇죠. 한번 무슨 내용이 있는지 우리가 네. 한번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죠. 하죠. 그 13일이었죠? 네, 13일이죠. 엔비디아 AI 서밋 네네. 일본에서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AI 서밋이라는 것을 몇 번을 진행을 했어요. 네. 이게 보통 연초에 GTC라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기술을 하고 신제품 이런 걸 소개를 하는데 이 하반기부터 이 워싱턴에서도 한번 했고요. 이 얼마 전에는 인도에서도 했고 이 AI 서밋이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요번에 근데 더 이슈가 된 부분은 혼자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죠. 예. 일본에서 가장 넘버원 자리에 있는 IT 누구죠? 뭐 유명하잖아요. 손정이죠. 뭐 말할 예.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네. 손정이라고 부르지만은 한국 외에서는 모두 다 마사요시 그렇죠. 예. 순이죠. 네. 젠슨이 이 행사에서 열심히 키노트를 하다가 친구라 하면서 막 부르더라고요. 당연히 마사라고 부르죠. 네. 마사라고 애칭이에요. 부르더라고요. 네. 애칭이에요. 다 누가 마사라 불러요. 네. 다 마사. 이제 나이가 둘 다 이제 좀 이제 노인대로 덮어드는 나이죠. 물론 젠슨랑 이제 60 좀 넘었지만은 젊어 보이긴 하고 이제 손정희 회장은 이제는 좀 노인티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본인도 이게 IT 투자 이런 분야에서 절대 뒤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항상 보여오죠. 그렇죠. 예. 항상 IT의 최첨단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항상 위기가 있었는데 항상 바짝 서고 항상 새로운 최첨단 트렌드에서 최앞에 서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여왔죠. 네. 그러니까 이 IT 업계, 첨단 IT 업계 진짜 가장 선봉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대담을 나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안 될 수가 없죠. 저도 이 영상을 빠짐없이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이 두 사람이 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최근 한 6, 7년 사이에 이 두 사람의 이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의 거래 관계가 사실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친할 수밖에 없죠. 뭐 그냥 단순히 두 거인이 아니죠. 두 사람. 네, 이게 예. 정말 피를 섞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기업을 서로 넘기고 받아주면서 심지어 이 젠슨이 이렇게 최대 주주가 됐다. 뭐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최대 주주가 될 수는 없었죠. 근데 한 4대 주주 되는 주식을 확보했던 경험이 있어요. 손정희 회장이. 그리고 이런 표현도 좀 있었어요. 손 회장이 바이아웃을 제의했었다. 엔비디아 이 내용들 기사가 많이 안 됐었는데 바이아웃 그러니까 내가 돈 대줄 테니까 네가 아예 개인 회사로 해라. 그랬으면은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따지면은 지금 그 당시에 샀어 그 개인 돈으로 그리고 개인 회사를 만들었다. 그 지금 다시 상장을 시켰다. 그러면 정말 어마어마한 자산가로 정말 돌변했을 거 아닙니까? 네. 사실 미국 IT 업계에서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었죠. 델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지분 다 사들여가지고 상장 폐지하고 다시 상장을 하면서 다시 또 빅 기업으로 또 거듭난 경우도 있었죠. 네. 저도 이번에 그 잠깐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그 손정희 회장이 그 젠슨왕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있는 이게 농담해서 그랬죠. 그때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신들의 최대 주주였는데 아깝지 않냐.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손정희 회장에게 위기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위기가 많았어요. 뭐 통신사를 샀는데 빚을 안고 샀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데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회사가 망할 위기가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금리가 제로 금리가 돼버려가지고 또 살아나는 케이스가 있었고 네. 그리고 ARM을 정말 또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샀잖아요. 물론 그때는 반도체가 아니라 뭐 사물 인터넷, 지금은 뭐 아무도 생각 말 안 하죠. 사물 인터넷이라고요. 그 ARM을 사가지고 또 반도체를 한번 지배해 보겠다고 거대한 꿈을 꿨는데 그 중간에 산 위워크라는 또 그 기타도 다른 등등 여러 벤처 기업들이 이 코로나 사태와 함께 무너져 내가면서 급하게 또 막느라고 그걸 또 ARM을 팔려고 그랬죠. 그걸 살려고 했던 게 엔비디아잖아요. 네. 친하니까 팔라고 했은 거고 네. 내가 잘 아니까 사오려고 했던 거고 서로 이슈가 맞으니까 오케이 했는데 그게 경쟁 기업들이 그렇죠. 이거 쟤네 A36인데 안 돼. 또 이거 또 이 독점 당국들도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실패를 했죠. 하지만 그게 사실 뭐 새드 엔딩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은 한 기업은 정말 세계 최대 기업 가치가 됐고 또 이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도 ARM을 독자적으로 상장을 시켜가지고 좀 또 어마어마하게 또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둘 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라 봐야겠죠. 근데 뭐 물론 아쉬움이 있긴 있었겠죠. 손정희 씨도 만약 그거를 아직 안 팔고 아직 있었으면은 그 수백조 원의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식시장에 그런 게 어디 한두 개 있습니까? 아쉽겠죠. 예. 뭐 알리바바도 있었고 뭐 네. 많이 있잖아요. 손정희 갖고 있는 게 어디 한두 개인가요? 네. 뭐 그런 주식에 그런 건 다 옛날 얘기고 그때 당장 돈이 네. 필요했으니까 팔았겠고. 생존이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네. 생존을 했기 때문에 지금 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두 사람은 굉장히 큰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사적인 대화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네. 보니까 뭐 손정 회장이 자기 그 집에 초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젠슨 이게 왕에 대해서. 젠슨 왕 같은 경우가 대만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관시를 중요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고동진 의원을 인터뷰하면서 들은 내용인데 고 의원이 2008년인가 2007년에 처음으로 엔비디아가 생산한 좀 모바일 칩을 좀 사줬대요. 삼성에서. 그때 굉장히 고마우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절친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냥 그래픽 칩 위였던 지금 같은 위상은 아니었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 망할 수도 있는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고 의원이 당시에 몇 번의 자문을 의뢰받았대요. 야, 나 이렇게 뭐 이런 거 할래. 그랬더니 하지 마. 그랬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래요. 네. 야, 이렇게 하면 위험할 텐데 했더니 과감하게 하더래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이 무리를 하더라도 투자될 때는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재미있는 것은 한 번 인연을 맺은 사람들하고 계속 인연을 가져가면서 계속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인연을 가져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뭔가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여준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어떤 의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한번 사준 거 얼마 없다.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잘해주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본인의 집에서 뭐 식사도 했고 뭐 자신도 미국에 갈 경우에 같이 차 타고 운전도 하면서 밥 먹으러도 가고 네. 뭐 집에도 많이 가봤고 그분 차도 타봤던 얘기
운전을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자세히 하더라도 그렇게 다 드릴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이 인간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오랜 기간 가져간다는 그런 특징이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발표됐던 내용들을 함부로 흘려들을 수는 없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AI 서밋에서도 굉장히 좀 두 사람의 어떤 긴밀한 어떤 인간관계의 예네. 어떤 그 영향을 좀 받았는지 되게 좀 큰 발표를 많이 예. 했던 이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가서도 뭐 발표했다 그랬잖아요. 뭐 인도 가서도 했었고 덴마크도 했는데 거기서는 이런 임팩트가 없었어요. 뭐 도와줄게. 네. 뭐 우리가 거기다 뭐 한다. 거기는 워낙 큰 시장이니까 그냥 하는 뭐 거고. 네. 저도 뭐 특별히 뭐 그런 내용들을 잘 보고서 뭐 그런갑다 했는데 이거는 일본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이럴 수 있죠. 어차피 그쪽에서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자신의 고향이고 하다 보니까 도와주고 그쪽 연구를 한다 할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상황이 다른 거죠. 일본을 자기가 다시 부흥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관점도 있어요. 대만과 일본이 또 굉장히 긴밀한 관계잖아요. 옛날부터. 일본이 대만을 지배하긴 했지만은 또 대만 사람들이 일본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일본 정책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정부 간에도 협력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졌잖아요. 그렇죠. 예. 왜 일본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역대적으로 대대적으로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젠수랑도 일본을 선택하고 일본이 또 과거보다 지금 상태가 경제 상황이라든지 부분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놀리는 게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쓰냐. 그렇죠. 예. 아직도 팩스를 쓰냐. 그렇게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아직 않습니까? 디지털화가 많이 안 돼 있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바꿔줄게라는 화두를 젠슨왕이 던진 것 같고 이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오케이 내가 내가 같이 도와줄게 내가 할게 하는 걸 이번에 보여준 상징적인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블랙웨드 기반의 어떤 네. 슈퍼컴퓨터를 일본에 처음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더라고요. 그 내용 좀 잠깐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뭐 기사가 좀 나긴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잘 모르고 쓰신 분들도 많고 이게 산업의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이 단순히 블랙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블랙웰로 만든 슈퍼컴퓨터들이 있어요. 이거를 DGX라 슈퍼팟이라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겁니다. 이게 금티를 눌렀어요. 겉에도 진짜 금태를 눌렀나요? 금색이에요. 이 데이터 센터에 가보면은 네. 티가 딱 나요. 보다 보면 금색? 이거 저기 엔비디아가 직접 갖고 왔어요. 어렵게 구해왔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저것도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슈퍼컴퓨터 이름이 이제 DGX 슈퍼팟이라는 게 있어요. DGX 슈퍼팟. 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엔비디아 거 칩만 받아다가 다른 서버 업체들이 만들어서 갖다 놓잖아요. 그것도 비싼데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기들 상표로 금태를 불러서 팔아봐. 비싸겠어 안 비싸겠어요? 비싸게도 좀 아무래도 이게 최적화돼 있었을 테니까요. 가장 모든 좋은 기술 거기다 때려 박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를 누구한테 주겠어요? 가장 중요한 고객에게 주겠죠. 최초의 이 DGS라는 이 슈퍼컴퓨터가 누구한테 갔냐면은 오픈 AI한테 갔어요. 첫 제품을 젠슨왕이 딱 들고 간 거예요. 오픈 AI에. 그걸 지켜보고 있던 게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던 게 일론 머스크. 그때 오픈 AI 있을 때 그때 그걸 딱 젠슨왕이 들고 와서 딱 봐라. 이걸로 저기 연구해서 저기 AI 해봐라.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 블랙웰 칩이라는 것도 지금 오라클 회장도 지금 돈 줄 테니까 제발 달라 그런 칩인데 그거를
자기들이 만든 슈퍼컴퓨터를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소프트뱅크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네요. 예,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 소프트뱅크 갖다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갖다 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데는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건데. 서로 이제 받겠다고 이제 갖다 준다는데. 표 뽑고 이제 기다리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걸 가져가서 그걸 뭘 하겠어요? 우리 통신사들도 지금 뭐 녹음 기능 뭐 정리 기능 그런 거 해주잖아요. 근데 지금 그 용도로 쓰고 있는 엔비디아 GPU들이 3세대 전 거란 말이에요. 2세대 전 거. 근데 그 최신 걸 가져다가 최신의 AI를 만들어가지고 통신망을 통해서 구현을 하겠다라는 걸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소프트뱅크가 이제 뭐 통신사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일본 통신이 뭐 경쟁력이 있다 생각하세요? 좀 느리죠. 우리보다는. 뭐 느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쪽이.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통신사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일본 하면 일단 뭐 갈라파고스라는 단어가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걸 좀 따라가고 있다는 모습도 드는데 만약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들여다가 AI 학습을 시키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통신에 뿌려버린다. 그러면은 또 전혀 새로운 또 서비스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 얘기 들은 게 로봇. 제가 가장 무서웠던 게 일본이 원래 로봇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뭐. 로봇 하면 원래 일본이었잖아요. 뭐 만화 아톰도 있고. 어제 젠스랑도 항상 몇 번 강조해요. 로봇, 아톰. 네. 건담 시리즈. 젠스랑도 60살이면은 아톰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톰을 보면서 자랐을 텐데, 아톰과 건담 보면 자란 사람들인데, 그걸 보면서 로봇에 대한 꿈을 키웠던 사람일 거고, 지금 엔비디아가 강조하는 부분이 물리 로봇, 아니 물리 AI인데, 물리 AI라는 것은 로봇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피지컬 AI라고 표현을 피지컬 AI. 쓰더라고요. 그 피지컬 AI에 들어가는 그 운영 체제를 사실상 AI인 것이고, 겉모습은 로봇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만들어줄 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고 판단한 걸 수 있죠. 기존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어떤 그런 AI는 이제 오픈 AI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이제 피지컬 AI 쪽은 일본을 통해서 뭔가 좀 성과를 내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있는 거 같네요. 그 엔비디아 자체가 스스로도 AI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자기네 칩이 있는데 네.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 엄청난 칩을 자기가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들 그건 전부 다 엔비디아 칩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1, 2, 3 순위에 보면은 엔비디아가 직접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슈퍼컴퓨터도 있어요. 자기들이 못 만들어서 그걸 못 올리겠어요. 만들어가지고 직접 돌리기 시작하면 더 무서운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새로운 AI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단순히 지금 이 사람들이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다. 아니면 아예 오픈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들죠. 만약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GPU를 집중적으로 공급해주고 소프트뱅크가 이런 또 AI를 학습을 시키고 공급을 또 그걸 또 로봇 업체들이 공급해줘서 그 사람들이 로봇 기업들이 새로운 서비스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일본의 그 메카트로닉스 기술 어제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젠스랑도 이 메카트로닉스 기술과 결합이 돼버리면은 또 새로운 또 이 산업이 또 확 열릴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될지 않을까. 그렇죠. 일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 정밀 산업, 제조 산업, 뭐 이런 기계,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강점이 있으니까, 네. 그거랑 이제 AI랑 같이 결합하고, 아까 말씀하신 로봇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일본이 그런 분야에서, 뭐 예전에 굉장히 강국이었다가 잠깐 지금은 좀 한국, 우리나라나 중국에 좀 밀리는 느낌이 있는데, 다시 AI랑 결합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으로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더 무서운 부분은 이런 것도 들 수 있어요. 일본은 기초과학에 100년 이상 지금 투자해온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기초과학 투자한 게 한 3, 40년 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일본이 노벨상이 많은 이유가 기초과학을 투자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우리는 기초과학은 사실상 거의 건너뛰고 응용과학 위주로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는다는 의견이 많죠. 근데 기초과학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의 전문 지식이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다 AI를 붙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또 이게. 굉장히 좀 시너지가 이제 있겠죠. 그든. 지금 이번에 노벨 화학상, 물리학상 부분에서 이 알파폴드, 디지털 폴드, 이 화학을 가지고 새로운 약들을 만들어냈잖아요. 일본이 신약 이런 부분들 할 수 있는 화학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지식이 많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하잖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들이 AI를 국가적으로 키워서 만약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성과를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걸 기반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아요. 특히 또 이 일본이 슈퍼컴퓨터에서도 원래 강국이었거든요. 슈퍼컴퓨터를 전 세계에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 사실상 그 안에서 핵심 칩을 정말 자신들의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이었는데, 뭐, 그건 CPU 정도 수준이었고, 근데 GPU는 뭐, 미국밖에 못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엔비디아가 뭐, 줄게. 다 주면은, 뭐, 슈퍼컴퓨터 다시 또 또 순위 뭐 1, 2 올라오는 것도 금방이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하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또 이 AI 시대에 놀라운 연구 결과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충분히 그렇죠, 예. 가능하죠. 또 젠슨 황이 또 뭐 손정희 회장의 어떤 개인적인 뭐 인연도 있었겠지만 네. 그런 일본의 어떤 잠재력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또 과감하게 또 결정을 또 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간 것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갔을까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도 참 영민한 게, 제가 보도자료를 행사장을 받았거든요. 이게 뭔가 봤더니 저도 사실 그 기사를 발표 직후에는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일본 정부가 좀 또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총선도 조기 총선을 하고, 그래서 이시바 시게루 좀 총리가 또 겨우겨우 또 다시 또 총리로 다시 또 재신임을 받아서 밤에 저녁에 야간에 재신임을 총리 재침을 통한 뭐 발표문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90조 원에 대한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는데, 그냥 그건가 했죠. 알고 봤더니 젠스랑에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아, 내가 일본에서도 저기 GPU를 한번 생산시켜 볼 생각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그래서 그 라피더스라고 하나요? 라피더스죠. 예, 예. 거기에 좀 그 생산을 의탁을 맡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위탁할 수 있다까지 말은 안 했지만 신뢰한다는 말을 했죠. 이 라피더스가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일본 기업들을 모아가지고 2020년부터 지금 준비를 해온 기업인데, 내년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해서 2027년에 이제 수주를 받겠다 그런 목표를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일본 정부가 다 판 깔아놓고 젠슨왕이 오는 거 며칠 전에 알았어. 그리고 이 나라에서 우리가 90조 풀게. 그러면 이미 판 다 깔아놓고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마도 좀 사전에 일본 정부랑 네. 엔비디아가 서로 말을 맞춘 게 아닌가. 그 젠슨왕 그 일본 방문에 맞춰서 사전에 일본 정부가 이제 10조 엔이죠. 그걸 발표를 네.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또 젠슨왕이 뭐 그 GPU를 일본에 맡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네, 아무래도 저기 힌트를 주고. 립 서비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립 서비스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차원이 틀린 얘기죠. 90조 원이면은 상당히 큰 금액인데요. 예, 우리도 지금 뭐 반도체 지원법을 뭐 나오면서 좀 뭐 말이 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보조금을 직접 네. 보조금을 주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그게 나오자마자 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또 5만 원을 향해서 뭐 추락하는 또 이 현상이 벌어지고, 마침 또 이 엔비디아 서밋이 벌어지는 당일날 삼성 주가가 정말 뭐 신저가를 기록하는 또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날 또 제가 그날 이 양쪽의 화면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과 이 젠슨과 이 손정의 이 대담을 보면서
참, 묘한 좀 기분을 좀 느꼈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교체하면서 벌어지고 있을까? 우리에겐 뭐가 좀, 뭘 다시 좀 해야 되는가? 난 좀 깊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라피더스가 되게 이제 신생 어떻게 보면 일본에 큰 그 금액을 투자한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이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미세 공정을 한 경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래서 근데 보니까 2027년에 뭐 2나노를 생산하겠다라고 네. 좀 되게 야심적인 목표를 했는데 아직 검증도 안 되는 회사인데 어떻게 신뢰하겠다라는 제스처나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좀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미국 정부가 지원해주는 회사잖아요. 이것도 미국 정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만든 기업이고, IBM의 기술이 들어갔대요. 라피더스. 미세 공정의 미세 공정에. 기술은 거의 다 대부분 IBM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뭐 IBM 하면 뭐 구식회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지금도 양자 컴퓨터도 IBM이 주도를 하고 있고, 뭐 주가는 여전히 낮지만은 굉장한 원천 기술과 힘을 가지고 있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IBM이 갖고 있는 뭐 첨단 나노 공정들 기술들을 확보해서 이 협력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사실 뭐 우리 삼성도 지금 뭐 3나노 공정 잘 안 돼가지고 자체 저기를 뭐 개발한 액션호스 칩 탑재 못한다, 수율이 안 나온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거를 일본 기업에다 뭐 니들도 못한다라는 걸 무조건 적용한다는 건 사실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죠. 만약 이 라피더스 문제도 거기다 또 이 일본은 이 반도체 장비랑 소재가 또 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들이 결합했을 경우에 과연 이 사람들이 무조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희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라피더스가 안 되더라도 TSMC가 일본에서 또 생산을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본에서 아무래도 이런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에 또 좀 부활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더 무서운 거는 그것이 AI까지 이어져서 전반적인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지면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를 또 위협할 수 있는 다시 또 그런 단계가 이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라피더스 처음 출범한다고 했을 때 과연 되겠어? 막 싶었고, 일본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협의체라는 걸로 해가지고 산업협의체라고 해서 그동안 많이 좀 시도가 됐었는데, 뭐 OLED도 뭐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되겠나 싶었는데, 지금 뭐 일본 정부가 이렇게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고, 이런 또 엔비디아의 어떤 협업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좀 그냥 무시만 못할 굉장히 그 위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더 그러니까 좀 걱정인 게요. 저도 지금 일본은 지금 대규모로 지금 정부가 지금 GPU를 또 사들였어요. 네. 정부 자체에서 정부 자금으로 좀 사들여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체 개발을 하자. 그러고 있죠. 항상 수십 년부터 우리는 CPU도 자체 개발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 자체 개발된 게 뭐 스마트폰 정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ARM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 PC용 서버용은 뭐 보신 적이 있나요? 없죠. 네. 자, 근데 이 자체 개발 일단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게 AI 시대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하루 한 시간마다 이게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자체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가, 발전 속도를. 거기서 지금 우리가 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게, 이게 워낙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 차원에서도 이거를 구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돼버린 거잖아요. 뭐, 네네. 뭐 네이버, 뭐 SK, 뭐 이런 데들도 말 들어보면은 구입하려고 해도 이게 워낙 비싸니까 개발 기업이 좀 하기가 어렵다,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우리도 좀 정부가 좀 나서서 뭔가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좀 이런 좀
AI 칩을 좀 사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어떻겠나 하는 좀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 정부도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좀 해안을 좀 짜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GPU를 빌려주는 사안이 좀 급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GPU만을 빌려주기 위한 또 이 펀드들도 만들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선진 금융기법이 또 GPU를 통해서 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가 또 그런 걸 뭐 못할 일은 없는데, 뭐 대출 규제를 하지만은 또 GPU 대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아직 그런 걸 시도를 해보는 것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해외에서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벤처기업을 육성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든지 새로운 서비스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뭐 정보 지원을 통해서 최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것들 GPU들 뭐 소규모마다 구입해서 스타트업들이 무료나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제한적이에요. 아무래도 예산도 뭐 한정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것만으로 그 정도로는 우리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거나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게 할 수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가 서비스 그런 측면에서 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AI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인지 지속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어제 13일 날 일본에 있었던 그 AI 서밋 보면서 일본이 이제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다시 좀 이 IT 강국으로 다시 좀 재도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좀 느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좀 너무 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드네요. 뭐 보고 자극을 받아야 또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백종민 강인의 테크 토크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